It is called a digital twin, and it represents a new era in simulation, a new world of predictability, a promising new tool for engineering the future. A digital twin is a complete virtual prototype of an entire system, a working system in a real-world environment, a complex system integrating multiple engineering disciplines, requiring systems-level simulation know-how that only Ansys can deliver. Our customers are now deploying digital twins to manage the entire life cycle of their products, exponentially increasing efficiencies over time, unlocking additional value from existing assets, dramatically lowering maintenance and operating costs, using physics and analytics to eliminate unplanned downtime. Data-driven digital twins, created with Ansys solutions, can adapt and respond to different and fast-changing environmental or operating conditions. This one-to-one mapping creates a real-time relationship, allowing engineers to make immediate corrections to their systems, optimizing performance, providing engineering insight that can be applied to rapidly accelerate the design of new products. In the near future, digital twins will soon be commonplace in most industries as a means to predict and avoid product failure. Failures that could jeopardize not just a product's performance, but to a company's profitability and future. They are called digital twins, and they are empowering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helping 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in the world to engineer the future. 안녕하십니까. 엔시스 19 버전 업데이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 세션에 이어 진행을 맡은 엔시스 코리아의 박상규 이사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세미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1시부터 5시까지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미케니컬, 플루이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엔시스 최신 제품에 대하여 소개를 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본 세션의 어젠다에 대하여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세션이 끝난 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석해 주신 200분을 선정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사오니 온라인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인 플루이드 업데이트 세미나를 진행드릴 예정입니다. 발표는 엔시스 코리아의 이정원 과장님과 태성 SNE 김태민 과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시스 코리아의 이정원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성 SNE의 김태민 과장입니다. 네, 먼저 플루이드 업데이트 첫 번째 파트인 파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R19 버전의 업데이트 하이라이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19 버전부터 새롭게 소개가 된 엔시스 캠킨 엔터프라이즈 패키지와 엔시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변경된 HPC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프로덕에 대한 상세 업데이트로는 첫 번째는 엔시스 플런트에서의 UI, 그리고 새로운 기능, 솔버 기능, 그리고 리액팅 플로우에 있어서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플런트의 멀티페이즈 부분과 플런트 매싱, 그리고 CFX 및 터보툴 부분에 대해서는 태성 SNE의 김태민 과장님께서 업데이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특히 하이라이트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번 19 버전에서부터는 FSI 해석을 하실 때 각 경계면에서 처리를 이제 유연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체 경계면과 고체 경계면 또는 유체와 유체 경계면 사이에 인터페이스에서의 다이나믹 메쉬 거동을 서로 한쪽의 움직임을 한쪽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우리가 연료 펌프라든지 아니면 연료 인젝터 내에서의 퓨얼 리키지에 의한 어떤 성능 저하 같은 현상들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 내용은 우리가 파이프 내부에서의 유동을 해석하실 때 있어서 파이프 에로전에 의해서 내부에 마모가 돼서 구조 형상이 변하는 내용들을 내부의 빌트인 기능으로 해서 다이나믹 메쉬 기능을 이용하여 에로전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내용은 우리가 그 액주를 해석을 하고 그 액주가 분열하여서 스프레이를 거동할 때 발생하는 그 스프레이, 프라이머리 스프레이에 대한 생성 메커니즘을 해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프 DPM 트랜지션 메소드가 새롭게 빌트인 기능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스프레이 노즐 또는 인젝터 또는 분무기 내부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화 기능 해석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흔히 이런 스프레이 해석을 하실 때 초기 조건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스프레이의 프라이머리 거동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스프레이 해석을 하실 때 초기 조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전 해석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새로운 플루이드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플루이드 패키지에서는 CFD 프리미엄, CFD 엔터프라이즈 제품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캠킨 엔터프라이즈 제품군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캠킨 엔터프라이즈 제품군은 다음과 같이 캠킨 프로, 그리고 엔시스 포르테, 에너지코, 리액션 워크벤치, 모델 퓨얼 라이브러리와 같은 기존의 케미스트리를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제품군을 하나의 패키지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CFD 프리포스트가 포함이 되어서 해석에 있어서 전처리 또는 포르테에 이용한 후처리 기능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R19 버전부터는 4코어의 HPC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HPC는 캠킨 프로에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진행하시는데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그 엔사이트가 새롭게 R19 버전부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엔사이트 스탠다드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19 버전 라이센스 매니저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엔시스 CFD 프리미엄, CFD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CFD 프리포스트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으신 경우에 이 엔사이트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인테그레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스탠드얼론 피처로서 엔사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엔사이트의 그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그 별도의 라이센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대용량의 병렬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사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포스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나의 창 안에서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해석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이 해석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표는 CFD 제품군에서의 새로운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고 있는 표이고요. 각각의 CFD 솔버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군에 대해서 모두 기본적으로 R19 버전부터는 4코어를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 버전부터 새롭게 변경된 HPC 라이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BU, FBU 제품군뿐만 아니라 EBU 제품군에서도 기본적으로 4개의 코어는 빌트인으로 기본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캔킨 패키지에서도 4개의 빌트인 HPC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버전까지는 이제 HPC 팩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제한 사항이 조금 계산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좀 직관적으로 바뀌어서 기존의 싱글 라이센스에서 4개의 빌트인 HPC를 사용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그냥 추가적으로 필요한 HPC 라이센스 숫자, 사용할 수 있는 HPC 라이센스 숫자를 더해 주시면 이제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HPC 라이센스 코어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NCIS 플런트에서의 업데이트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UI,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해석 기능들, 그리고 솔버에 있어서의 인핸스먼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리액팅 플로우 파트에서의 인핸스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UI고요. 보시는 것처럼 R19 버전부터는 UI에서 바로 디스플레이 각각 바운더리 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바로 수행하실 수가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이나 이런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필터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요. 다양한 이름의 경계 조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네이밍을 필터링을 하셔서 그 같은 이름 또는 유사한 이름에 대해서만 이제 보기를 하셔서 에디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플런트 설정에 있어서 이제 프리퍼런스 창이 생겨서 여기서부터 유저 프리퍼런스에 맞게끔 이제 그 UI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플런트 파일에서 동일하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만 저장하고 계시면 이제 어떤 환경에서든 동일한 환경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플런트에서도 비주얼라이제이션 클라이언트 기능 그리고 라이브 모니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솔버를 사용하실 때 있어서 계산을 수행하시는 별도의 서버 노드를 유지를 하고 계시면 각각 이제 계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레지듀얼이나 모니터링 값들을 별도의 리모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해석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불러오신 해석 과정들을 각각 배치 모드를 통해서 그것들은 각각 이제 모니터링을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플런트 포스트 관련해서요. 기존에 이제 아이소 서피스나 또는 컨투어, 벡터를 그릴 때 있어서 이것들을 그래픽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지난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패스라인이나 벡터를 그릴 때 렌더링 타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예전에 비하면 아래에 있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 그 프레임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파일을 익스포트 하실 때 기존에서는 하나의 존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파일에 대한 파일을 생성하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 개의 그 바운더리 존에 대해서 한 파일로 프로파일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부 프로파일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메시 타폴로지가 다른 곳에 매핑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프 DPM 트랜지션 메소드고요. 이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DPM을 이용한 스프레이 모델을 사용하실 때는 그런 스프레이 브레이커 모델들은 대부분 다 세컨더리 브레이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프레이 노즐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어떤 분사 조건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브레이크업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석적으로 우리가 고안하기 위해서 초기에 액주에서부터 리가먼트가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리가먼트가 작게 분열이 되면서 DPM가 액적으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들을 해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해석 기술을 본 R19 버전부터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서 보시면
작게 떨어진 리가먼트가 구형에 가까워지면 그때 액적으로, 그러니까 DPM 파티클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서요, 두 개의 더블 임핀진 제트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액주가 부딪혀서 발생하는 인스테빌리티에서 발생하는 스프레이 그 세컨더리 브레이크업으로 전이되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해석적으로 규명을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기능은 에로전 기능을 에로전 계산을 하실 때 이제 그 MDM하고 자동으로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뭐 파이프나 아니면 고체 부분에서의 형상의 변화를 이제 직접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SCR 기능을 하셨을 때 이제 기존에 해석을 하신 이후에 새롭게 포스트 기능을 이용하여서 이런 디멘전리스 퀀터티에 대한 리스크 팩터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로전 SCR 해석을 수행하신 다음에 별도의 TOI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기능을 이네이블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케미스트리 리스크에 해당하는 뭐 우레아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나 우레아 세컨더리 리액션에 대한 팩터, 그다음에 하이드로 다이나믹 리스크 팩터에 해당하는 뭐 필름 디포지션 인텐시티, 그다음에 뭐 각각 그 필름에서의 어떤 히플럭스라든지 벨로시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포스트 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라그랑지안 월필름 모델에서 각각 그 월필름 내에서 존재하는 DPM 머테리얼의 매스 프랙션도 이제 별도로 포스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솔버 인핸스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AMG 솔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적용되는 기능들이 변화가 되었고 솔버의 안정성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전 18점대 버전에서는 이 컨서버티브 코스닝이나 어그레시브 코스닝 옵션이 없었는데요. 지금 19 버전부터는 컨서버티브 코스닝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기능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디폴트 기능으로 해석을 하시다가 혹시나 발산을 하는 경우가 되시면 두 번째 옵션인 어그레시브 코스닝 옵션을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AMG 솔버에 있어서 이런 해석의 안정성을 좀 더 증대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디폴트 펑션에서는 이렇게 발산을 했던 것이 저희가 어그레시브 코스닝 옵션을 사용하시면 해석이 잘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기능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멀티그리드 레벨에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기능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 퍼포먼스에 있어서의 그 손해는 감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어떤 해석의 강건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추가된 기능들이 본 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메트릭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하셨을 때 이제 해석의 수렴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초기에 AMG 솔버에서의 간섭이 AMG 솔버가 이제 중재가 들어가서 초기에 있어서 해석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쉐어 컨디션을 이제 주는 경우에 있어서도 좀 더 해석의 정확성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되었고요. 따라서 난로 유정장에 있어서 기존의 똑같은 해석 조건에서 약간의 결과의 변경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19 버전에서의 디폴트 펑션이 예전에 해석됐던 결과하고 많이 차이가 나시면 아래에 있는 TOI 커맨드를 이용하셔서 예전의 디폴트 펑션 기능으로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솔버 인핸스먼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랜지언트 해석을 하실 때 있어서 로테이팅 존이 존재하는 경우에 기존 버전에서는 없었던 그 예측자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요, 해석의 정확도 및 수렴성에 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의 컨버전스 모니터링 하실 때 기존과는 다르게 레지듀얼 뿐만 아니고 모니터링 포인트 등에 대해서도 이제 컨버전스 조건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오버셋 메쉬에 대한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셋 메쉬에 있어서 해석 퍼포먼스 및 그 다음에 해석에 있어서의 강건성이 전체적으로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버셋 메쉬를 사용했을 때 있어서도 유저 디파인드 스칼라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버셋 메쉬에서도 MRF 존의 기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싱글 메쉬하고 오버셋 메쉬를 사용했을 때 두 개의 MRF 해석 결과가 거의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버셋 메쉬 인핸스먼트 기능으로는 우리 믹스처 멀티페이즈 그리고 멀티페이즈 상태 그리고 모델에서 캐비테이션, 증발 그리고 컨덴세이션과 같은 상변화 모델을 고려하는 경우에 싱글 메쉬하고 오버셋 메쉬를 사용했을 경우 두 개의 결과가 거의 잘 일치하도록 기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버셋 메쉬에서는 메쉬 타폴로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우리 컴포넌트 메쉬에서 그동안에는 하나의 존만 정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셀존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셀존에 대한 소스텀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메쉬가 기존에는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백그라운드 메쉬 없이 컴포넌트 메쉬들만으로도 오버셋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디포메이션 메쉬에 관계된 새로운 업데이트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포메이션 메쉬에서 기존의 FSI 기능을 사용하셨을 때 각각 인터페이스 간 non-conformal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면마다 이제 메쉬 디포메이션이 발생하면 두 개가 오버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메쉬의 움직임을 반대쪽 인터페이스에 복사를 해서 메쉬의 움직임이 일치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기능의 이제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스먼트 기능이라고 해서 하는 기능이 기본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한쪽의 움직임을 반대쪽의 인터페이스가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프로젝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의 선택은 아래에 TUI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택 디텍션 기능이 기존의 트랜지언트 기능뿐만 아니라 스테디 스테이트 계산에서도 컨택 디텍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리액팅 플로우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그 플레임넷 를 제너레이션 하는 기능이 기존에는 싱글 코어에서만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패러럴 계산을 수행할 수 있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라이브러리 제너레이션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예제처럼 총 64개의 플레임넷 라이브러리를 만든다고 하면 64개의 코어가 증가할수록 점점 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데 생성되는 시간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능은 이제 캠킨 CFD 솔버의 해석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그 인크립트 메커니즘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라지 메커니즘을 사용하셨을 때는 이제 저희가 캠킨 CFD 솔버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캠킨 CFD의 ODE 인테그레이션 기능이 훨씬 더 강화가 되어서 좀 더 케미스트리를 푸는 데 있어서 해석 시간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라지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작은 메커니즘 상황에서도 아이삿과 연동한다든지 했을 때 좀 더 기존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캠킨 CFD 솔버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플런트에 있는 케미스트리 솔버에서는 우리가 다이내믹 메커니즘 리덕션 기능과 동일한 형태의 다이내믹 어댑티브 케미스트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이삿이나 아이삿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없는 IC 엔진과 같은 이런 트랜지언트한 난류 리액팅 플로우에 있어서 이제 좀 더 DAC를 적용함으로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케미스트리에 적용되는 계산 시간을 아끼면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캔캔 CFD 솔버에서 사용하는 DAC와 플런트 솔버에서 사용하는 다이나믹 메커니즘 리덕션하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다이나믹 메커니즘 리덕션의 경우에는 DRG라고 하는 메커니즘 리덕션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캔킨 CFD에 있어서는 다이나믹 어댑티브 케미스트리는 DRG-EP라고 하는 좀 더 개선된 형태의 DRG 모델들을 사용해서 메커니즘 리덕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임넷 제너레이션을 할 때 있어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리드를 이제 사용자가 정해주거나 아니면 그 일종의 넘버만 주고 분포를 어느 정도 그 빌트인 기능을 통해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 정확도를 높여서, 그리고 더 적은 숫자의 격자로 좀 더 정확한 라이브러리를 제너레이션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브 그리드 리파인먼트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기존에 500개의 유니폼 그리드 메쉬를 사용했을 때랑, 그리고 46개의 다이나믹 그리드 리파인먼트를 사용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그리드 리파인먼트를 사용했을 때가 좀 더 정확한 형태의 플레임 스트럭처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로서 가져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다이나믹 어댑티브 케미스트리를 사용하게 되면 걔들의 성능이 이제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대한 그 사례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케니즘은 모델 퓨어 라이브러리 2016 버전이고요. 이 미케니즘의 경우에는 총 231개의 화학종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화염장 계산에 있어서는 2400개의 격자와 16개의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캠킨 CFD 솔브만 사용했을 때보다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 케미스트리, 어댑티브 케미스트리를 사용하게 되면 총 54% 정도의 해석 시간의 감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해석의 정확도 측면에서 보시면 다이나믹 케미스트리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두 개의 해석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케미스트리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성 SN의 김태민 과장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정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플루이드 R19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내용 발표할 태성 SN의 김태민 과장입니다. 네, 앞서 이정원 과장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플루이드 업그레이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플런트 업그레이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플런트 메싱, 그 다음에는 CFX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런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정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VUF2 DPM처럼 실제 멀티페이지에다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R19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멀티페이지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는데요. 처음 소개드릴 내용도 멀티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샤프 디스퍼스드 디스크리에이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VUF에서 혹은 멀티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과 상 간의 인터페이스 처리 부분입니다. 그 인터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을 이제 사용자가 정확도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냐에 따라서 이제 플런트에서는 여러 가지 스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스킴을 제공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용자분들께서는 어떤 스킴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혼란스럽거나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샤프 디스퍼스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얼마만큼 그 정도에 따라서 샤프이냐 아니면 디스퍼스드이냐 이 정도만 선택을 해주시면은 플런트에서 자동적으로 스킴을 선택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버전에도 분명히 이 옵션은 존재를 했는데, 이번 R19에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은 기존에는 VUF와 오일러리안 모델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믹스처 모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샤프 디스퍼스드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실제 인터페이스 모델링 옵션이라는 것을 이제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인터페이스 모델링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하단의 그림에 나와져 있는데 조나이 디스크레이션과 그 다음에 페이스 로컬라이즈 디스크레이제이션 이 두 가지 옵션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여러 개의 상을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상을 이제 그 해석에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내가 그 사용자가 실제 존을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은 존에 대해서 디스크리션 스킴을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를 존아이 디스크리션이라고 하고, 그다음 페이스 로컬라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 상에 있어서 각각의 상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를 스킴을 정해주는 거를 이 페이스 로컬라이즈드 디스크리션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페이스 로컬라이즈드 디스크리션을 실행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에어, 워터, 그리고 샌드라는 3가지 상을 해석을 할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상 간 인터페이스를 모디파이드 컴프레시브 혹은 세컨드 오더, 포스트 오더 이 3가지 옵션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 좌측에 나오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워터와 솔리드를 분리하는 이상 분리기입니다. 보통 저희가 솔리드 세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서로 다른 2개의 상을 밀도 차로 인해 가지고 상을 분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워터와 솔리드 중에서 최종적으로 워터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림막을 통해서 분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실제 외부의 파란색을 보이시는 부분까지는 실제 3상에 대한 해석 진행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실제 이 해석을 보면은 워터와 에어 간의 인터페이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솔리드와 에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접촉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사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조금 더 고급의,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프레시브 모델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페이스 인터페이스 간에는 포스트 오더나 세컨드 오더 등 낮은 인터페이스 스킴을 사용을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보다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보일링이나 캐비테이션 모델을 보시더라도 실제 내가 이 해석에서 중요한 어떤 팩터인 워터 에어 같은 경우에는 고차 스킴인 컴프레시브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포스트 오더나 세컨드 오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페이스 부분에 베리어블 타임 스태핑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i18에서도 이 부분이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조금 더 기능이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표시한 부분처럼 이니셜 타임 스텝 사이즈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졌는데, 실제 그 과거 18버전까지에서는 저희가 커런트 넘버를 자동적으로 계산하여서 초기에 타임 스태핑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너무 크게 스텝 사이즈가 정해져서 계산에 불안정을 가져오거나, 혹은 너무 작은 스텝 사이즈를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해석에 맞게 이니셜 타임 스텝 사이즈를 정해줌으로써 보다 원하는 해석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좌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픽스 타임 스텝을 사용을 한 부분이고요. 우측은 지금 소개드리는 베리어블 타임 스텝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여기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해석의 결과는 거의 유사한 거를 보실 수 있는데,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10,000번의 타임 스텝을 사용했는데 그에 반해 베리어블 타임 스텝은 584번이라는 거의 20배에 달하는 타임 스텝의 절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더 빠른 시간 안에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유의하실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 베리어블 타임 스태핑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타임 스텝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포스트 프로세싱 할 때 고정적인 타임 스태핑을 원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하는 타임을 얻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원할 경우에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얼터네이트 히트 트랜스퍼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열 전달을 할 경우에 있어서 이 열 전달 부분, 죄송합니다. 상변화에 있어서 열 전달 부분이 고려가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잠열 부분입니다. 그 잠열 부분에 있어서 그 해석이 되어지는데, 28버전에서는 제대로 이게 계산에 반영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실제 우리가 열 전달에 있어서는 힛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게 과거 18버전에서는 이 잠열까지 고려해서 힛 밸런스를 보려면은 별도의 어떤 커스터머 필드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9버전에서부터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럭스 리포트에 보시면은, 흔히 사용하는 플럭스 리포트에서도 그 잠열까지 고려된 힛 밸런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GUI로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TUI로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어떻게 좀 이제 계산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사항이 수정이 된 부분인데요. 과거에 18버전까지 디스퍼스 시스템에서 열전달 부분에서 제대로 이게 계산이 수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19버전부터 그 부분이 수정이 되어졌는데 지금처럼 디스퍼스가 두 가지 디스퍼스가 분산항이 있고 그다음 연속항이 있을 때 마지막 항에 제공되어지는 게 분산항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계산이 수행이 되질 때는 연속항으로서 계산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분산항의 다이아미터 설정도 이제 실제 값과 다른 값이 들어가서 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예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어 인렛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단열 상태, 그 다음에 시메트리 형태고요. 여기 빨강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분산항 그래뉴어 페이스 1 그리고 그래뉴어 페이스 2라는 서로 다이아미터가 다른 두 가지의 그래뉴어 페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50도씨의 그 온도의 에어가 스테디한 상태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의 그래뉴어 페이스 모두 50도에 이르는 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18버전까지의 값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50도로 제대로 나오지만 다른 한쪽은 제대로 이제 결과값을 도출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버전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서 제대로 50도로 나오는 부분을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상 해석 부분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오일이 이쪽 우측에서 입구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워터가 좌측 입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터는 370켈빈, 그 다음에 오일은 500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실제 보이시는 거는 오일과 워터로 가득 차지게 되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3상 해석,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에어가 포함된 3상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 있어서 온도 결과를 보면은 그 상단에 보이시는 게 18버전까지의 결과인데 77켈빈이라는 전혀 이상한 어떤 해석 결과가 수행이 되어졌고요. 하단에 보이시면은 19버전에서는 동일한 해석을 수행했을 때 미니멈 값인 370켈빈, 그 다음에 맥시멈 값인 500켈빈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해석 결과를 도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부분은 이제 포러스 미디어를 멀티페이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동영상이 보이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일 리저버입니다. 그래서 오일 리저버에서 실제적으로 오일을 추가 생산하기 위한 워터 플루딩이라는 거를 이제 해석으로 모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 오일 리저버에서 워터 플루딩, 워터를 계속해서 주입하게 되어지면은 오일을 실제적으로 처리해지는 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VUF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서로 섞이지가 않고 이게 분리되어져서 이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포러스 미디어로 이거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투과율을 이제 설정을 해줌으로써 이게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보이시는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워터이고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오일인데요. 워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과율이 변경이 되면서 오일로 차츰차츰 스며드는 효과를 모사를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월필름 부분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입니다. 실제 라그랑지안 월필름 모델이 참 좋기는 한데 이제 추후에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기능이 이 오일리안 월필름 모델에 비해서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번 버전에서는 두 가지 펑션에 대해서 해석 결과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월 커버리지 부분과 필름 매스 프랙션 오브 머터리얼이라는 부분이 실제 결과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드 조인트 솔버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입니다. 어드 조인트 솔버에서 아이소 클립 서페이스를 목표치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이소 클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실제 어떤 값에 있어서 그 범위를 주어줌으로써 원하시는 서페이스라든가 아니면 원하시는 값을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드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유용한데 이 어드 조인트 솔버에서는 이 아이소 클립 서페이스를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로 모델링 단에서 미리 만드시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아이소 클립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만든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실제 목표치로 만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평균
온도라든가 평균 속도 등을 실제 해석의 타겟으로 두고 우리가 어드 조인트 솔버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드 조인트 솔버에서 좀 몇 가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실제 어드 조인트 솔버에서는 상당히 많은 설정이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설정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애고자 일부 지금 밑에 나오는 뭐 스케일 팩터, 그 다음에 앵글 로테이션 컨디션 등의 이런 값들을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실제 목표치에 맞을 수 있도록 해석을 이제 그 디폴트 값을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좀 추가되어서 보다 원활하게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병렬 계산 부분입니다. 이번에 병렬 계산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와 유체의 열전달 계산하는 컨주게이트 트랜스퍼 문제에 있어서 보다 병렬 부분이 개선이 되어졌습니다. 18버전에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던 로드 밸런싱 부분이 이제 CHT 해석에서도 이제 그 할 수 있게 되어진 건데,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많은 코어를 뭐 사용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속도가 개선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PM에서도 역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많은 코어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효율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매번 업그레이드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그 병렬 계산이 많이 개선이 되어졌다라고 소개를 드리는데, 대부분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상당히 많은 코어입니다. 2000코어, 4000코어, 9000코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많은 코어가 실질적인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코어 영역인데 이게 우리들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봤습니다. 실제 이렇게 많은 코어가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코어당 메모리 할당용 그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뭐 메시가 뭐 100만 개 이상이 되어져야지 병렬이 뭐 더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코어, 수천 코어에서도 효율이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병렬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수십만 개의 격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4코어나 8코어 이런 거를 사용하시더라도 실제 계산의 효율이 계산 성능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런트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플런트 매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런트 매싱은 이번 i19 버전에서 실제 기존의 정확도나 어떤 그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속도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복잡한 형상에 있어서 그 프리 작업 등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40%에서 80% 가까이 더 빨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것을 초점으로 업그레이드 내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GUI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되어졌는데, 아무래도 플런트하고 동일하게 가다 보니까 플런트와 마찬가지로 필터, 아까 소개를 잠깐 드렸었는데 필터 텍스트 부분이 있습니다. 플런트 매싱에서는 좀 한 가지 더 필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 카드 별, 허브 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허브라는 글자가 들어간 모든 어떤 오브젝트를 찾으실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램 컨트롤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어진 부분인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과거 보이시는 18버전까지는 각각의 우리 오브젝트를 트리에서 표시를 할 때 그 부분을 이게 상당히 많이 표시가 되어져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쉐어드 토폴라지에 있어서 우리가 쉐어드 토폴라지를 하지 않았을 때와 쉐어드 토폴라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쉐어드 토폴라지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격자 연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오브젝트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플런트와 마찬가지로 유저 프리퍼런스 부분이 파일 안에 옵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파일에 프리퍼런스를 보시면은 실제 유저 프리퍼런스를 확인하셔가지고 마우스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옵션들, 간단한 옵션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플런트 메싱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스크립팅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새로운 스크립팅들이 몇 가지가 추가되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셀존의 내부 페이스 부분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스크립팅이라든가 아니면은 seal 오브젝트라고 이제 그 이전 버전에 생성이 되어진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식별하는 것 등 몇 가지의 그 스크립팅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플런트 메싱에서 실제 베타 모델이긴 하지만 좀 그 두 가지의 새로운 메시 방법이 추가가 된 거를 기술이 추가가 되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래피드 옥트리라는 방법과 그 다음에 헥사 폴리라는 방법입니다. 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래피드 옥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런트 메싱에서 올 헥사 메싱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트리 그 메시 기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름이 변경되면서 래피드 옥트리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래피드 옥트리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전 옥트리보다 훨씬 더 빠른 그 격자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빨라졌냐면 상당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 실제 래피드 옥트리를 통해서 진행을 한 건데 약 1억 4천만 개의 격자가 지금 좌측, 우측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기존 옥트리 격자의 방법에 비해서 실제 95%, 이거는 우측은 93%라는 아주 경이적으로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래피드 옥트리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격자를 여러분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헥사코어라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폴리 격자라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폴리하고 헥사코어를 두 개를 동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헥사코어 부분하고 폴리 부분에 그 겹쳐지는 면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자 폴리헥사코어라는 새로운 격자가 이제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타 모드를 켜야 되지만 실제 폴리헥사코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기존에 우리가 테트라 헥사코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폴리헥사코어를 사용했을 때 그걸 비교를 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해석 모델에 있어서 격자의 수는 거의 50%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퀄리티 부분이 이제 실제 우리 폴리 격자가 테트라 격자에 비해서 얻는 장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게 퀄리티가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베타 모델이기는 하지만 아마 추후 버전에서 이제 업데이트 될 것이고요. 실제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NCIS CFX 부분입니다. NCIS CFX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버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터보 쪽 관련해가지고 툴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터보 툴 인핸스먼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격자를 넣는 터보 그리드 부분에서 뭐 오토매틱 3D 메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업데이트 나우를 통해서 커맨드를 했던 부분이 삭제가 되어지고 오토매틱 3D 메시 제너레이션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듀얼 스플리터라는 템플릿 같은 게 추가가 되어지거나 뭐 슈라우드 갭이 베리어블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8버전에서 저희가 블레이드 로우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그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여서 이제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잠깐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아마 하모닉 어나리시스가 이제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펜 모델에서 그 트랜지언트 플로우 부분을 해석을 하기에 속도가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하모닉 어나리시스를 이용을 해서 상당히 빠르게 동일한 유사한 결과 정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FTID라든가 equal pitch and PT TRS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에서 확장되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 부분에서 우리가 리얼가스 프로퍼티 부분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부분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그 부분을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플로이드 쪽은 다 발표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예, 사회자분에게 제 마이크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이정원, 김태민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본 플루이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NCS 코리아 홈페이지나 태성 SNE 홈페이지 그리고 본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벤트 공지를 드리겠는데요. 본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셔서 설문을 완료해 주시면 200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오니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플루이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5분 뒤에는 일렉트릭 세미나가 실시될 예정이 오니 그 세션에서도 다시 한번 참석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